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비긴 건 운이 좋아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해외 유튜버는 이 토트넘의 성공을 운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트넘이 천재적인 방법으로 이 맨시티를 상대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도대체 왜 비수마가 마지막에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까지 이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 중 하나가 이 442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의 전략적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이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트넘이 운이 좋았다는 말은 오늘의 경기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뭐 적응을 전혀 안 했다던가, 혹은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이 세다던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경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 토트넘이 실점을 할 뻔했던 장면이죠. 이 후반 막판에 이제 휘슬이 불기 전에 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이제 다행히 이 공격이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토트넘의 승리가 운이 아니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세팅입니다. 비카리오, 에메르송, 데이비스, 양쪽 풀백에 포로, 우도기, 중간에 비수마, 로셀소. 이 메디슨이 사라진 이후에는 사실상 더블 피봇을 사용을 하고 있죠. 두 명의 이제 수비 이선을 구축한 상황이고, 크로셉스키, 존슨, 손, 그리고 힐이 나섰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라고 했을 때 토트넘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풀백이 이제 포로이죠. 그리고 우도기, 이 두 선수가 올라오고, 그리고 비스마가 중간에 이제 피벗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두 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공격에 참여하는 이 정도의 형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맨시티를 상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은 맨시티 선수들은 1대1로 붙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도쿠 같은 선수들이 이제 측면에 있고, 포든 같은 선수들이 이제 측면에 보통 뛸 때 이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따라 들어가지 않죠. 이 자신의 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라와 버립니다.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네? 우리도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은 이 후방에서 1대1로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맨시티 선수들과 토트넘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은 공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라고 하면은 일단 로셀소를 밑으로 내리는 선택을 하고, 포로와 우도기를 중간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토트넘이 첫 번째로 이 맨시티를 상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 맨시티를 어떻게 상대하지?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걸 살펴보면은 도대체 왜 비카리오가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섰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토트넘이 이제 패스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즉, 이 후방에 공이 머무르는 정도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이 뒤쪽에 두어서 빌드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패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 후방에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풀리면은 전방으로는 순식간으로 앞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가 이 밑으로 내려와준 부분은 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로셀소가 일단 중간에서 이 볼에 이 패스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방까지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로셀소가 미드필더 혹은 이제 수비진까지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해준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로셀소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죠. 로셀소의 골 다음 장면인데, 근데 로셀소를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경기 로셀소의 패스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 뺏긴다?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패스 능력을 100분 활용해가지고 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선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앞에 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생각보다 위험한 찬스들을 꽤 만들어내면서 후방과 이 전방의 밸런스 어떻게든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리기 전에 오히려 맨시티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토트넘이 결국에는 1대1로 선수들을 상대를 해야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하죠. 뭐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패스를 주다가 이게 결국에는 상대팀 맨시티한테 가게 되면서 알바레즈의 패스 그리고 혼란의 슛으로 이어졌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센터백이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맨시티를 막고 있는데, 자, 이 선수가 한 명 뛰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벤 데이비스가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토트넘은 사실은 수비 라인을 좀 구축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뒤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은 어차피 옵사이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벤 데이비스가 본능적으로 움직인 이 상황 때문에 이 알바레즈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그리고 중간에 포든에게 갔을 때 당연히 포든은 쉽게 이 토트넘에게 마무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이 사실상 맨시티를 상대로 완벽하게 적응했다, 혹은 맨시티를 상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전반전은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전세가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로드리가 최전방에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앞에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에 뒤로 뺐을 때, 이때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일단 통계적으로만 살펴보면 토트넘이 전반전에 36%의 볼 점유율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무려 57%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씩 나눠서 이제 그 점유율을 관찰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한 구간에선 토트넘이 점유율이 70%대로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을 가져간 토트넘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맨시티의 압박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좀 살기를 찾아나가는 그런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일단 후방에 한 명이 더 생기기도 했지만, 자, 손흥민에게 로드리가 붙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똑똑하죠. 자신한테 어떤 선수가 붙었을 때 자신의 움직임이 팀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셀소가 골을 넣는 이 장면에서도 로드리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있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 서 있었으면 기본적으로도 다른 로드리 선수 역시 앞에 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로질러 뛰어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수비수의 위치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 가운데서 로셀소가 슛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슈팅으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후방에서 풀어가는 것도 이제 좀 더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재밌는 질문이 나옵니다. 안제볼, 그러니까 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는 거다, 뭐 수비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 엔제볼의 핵심은 어떻게 공을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패스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죠. 이 브라이언 힐이 일단 공을 잡았을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골이 터지기 전의 장면인데, 쉽게 패스를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했으면 됩니다. 너무 쉬운 패스죠. 근데 이 상황에서 브라이언 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일단 뒤로 빙글 돌아서, 그래서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뒤로 공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루셉스키한테 공이 갔을 때 이 클루셉스키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질주하는 것을 보고 길게 공을 넣어주죠. 이 공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죠. 스킵이 들어왔을 때 사실 스킵 선수도 이 3명의 맨시티 선수한테 둘러싸였을 때 돌아가지고 뒤로 줄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감하게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이렇게 해야 볼이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손흥민 선수가 비어있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연결을 합니다. 이 공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측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슨한테 공을 주고, 존슨이 이 공을 받아가지고 클루셉스키한테 크로스를 합니다. 결국에 이것이 이 토트넘의 3대3 동점골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비수마가 공을 잡았을 때 사실상 뒤로 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뭐 앞으로 살짝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상대방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이 상황에서 비수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뺏겼죠. 여기에서 공이 뺏겼습니다. 결국에 이 상황에서 이 3명의 선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왜 비수마가 공을 끌었냐, 비수마가 잘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경기가 처음 끝났을 때 제가 리뷰할 때는 이 장면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을 어떻게 앞으로 전진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였고 비수마는 그 철학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토트넘이 이 뒷공간을 아예 내줘버리는 이 위험한 상황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정, 이 에메르송이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홀란한테 공이 왔을 때 압박하고자 하는 이 결정은 앞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더 이상 공이 뒤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의 결정이죠. 결국에 이 결정이 이 위험한 장면을 불러온 것입니다. 토트넘은 항상 리스크를 져왔습니다. 어떻게든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이 사실상 이렇게 이상한, 이 첼시전에서의 이 이상한 수비 라인을 만들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마음은 사실상 이 두 가지 명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는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가 한 말이죠. 토트넘은 어쨌건 리스크를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진짜 리스크만이 이 신념이 어떤 상황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 신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토트넘은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고, 이 우리가 공을 가지고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을 과연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진정한 리스크라는 거죠. 결국에는 토트넘은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이 뒷공간에 비우면서까지, 이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런 리스크를 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마를 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수마를 욕할 수가 없다. 이 비수마가 맨시티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돌파를 하려고 했던 이 선택은, 그 전 장면에서 브리안 힐이 여기서 돌아서 패스를 하려고 했던 이 리스크를 감수한 것만큼, 스킵이 뒤돌지 않고 이 상황에서 돌파를 선택했던 그 리스크만큼이나 사실상 똑같은 어떤 리스크를 지고 나가려고 했다는 말이죠. 물론 3명의 선수를 뚫으려고 했던 거는 너무 큰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게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장면을 살펴보면 맨시티 선수들이 여기서 만약에 뚫리죠, 다시 한번 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뒷공간 완전히 비었었거든요. 완전히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마가 만약에 여기를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 다시 한번 골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이 토트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쨌건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리스크를 지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득을 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힐 선수도 그렇고, 힐이 분명 초반에 굉장히 고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빙글 돌아서 패스를 준 그 장면만큼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굉장한 공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에는 펩 과르디올라와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플레이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트넘에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사실. 저도 이 리스크를 빨리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을 보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정말 어떻게든 자신을 응원하게 만드는 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행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 In my head,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